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까지 내렸습니다. 지열까지 더해져서 달걀이 익을 정도입니다. 정말 뜨거운 여름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말에는 올여름 피서철에 그 절정을 이룰 정도로 전국의 해안가와 산가에 많은 피서객들이 몰릴 것 같습니다. 이런 무더위 가운데서도 여러분 올림픽 축구대표팀 오늘 피지와의 대결에서 8대 0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에서 우리 한국 축구의 꿈나무 미래주인 유승우 선수가 헤드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정영호의 이슈 앤 피플 오늘도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금주의 핫 이슈들을 정리해서 소개해줄 우리 두 분의 기자, 우리 전찬우 기자 그리고 황희진영 기자 이래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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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첫 번째 소식이 어떤 소식이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곧 8.15 광복절을 앞두고 특사 범위를 언급을 했습니다. 자, 우리 전찬우 기자 이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예고한 이번 8.15 광복절 특별 사면에서 기업인은 최소화되고 정치인은 아예 배제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사면에서도 정치인은 완전히 배제됐다는 점을 떠올리면 이번 특사 역시 정치인의 사면 가능성 매우 낮다는 게 대체적인 좀 전망인데요. 기업인의 경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시 일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 자체는 있지만 정치인은 특사의 명분 자체가 부족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특사 규모 자체도 예년보다는 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더 많은데요. 또 통상 정치인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청와대가 여야 정당의 사면 대상자와 필요성 등에 대해 건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일 여야 각 정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건의나 요청을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광복절 전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인 오는 9일까지 이번 사면 심의 작업을 마치기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을 하기 때문에 11일에서 12일쯤 박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최종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소식에 이야기되면은 재계 쪽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번에 사면될 것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 사면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자리가 잡히고 그리고 정치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면 복권에 그렇게 너무 이렇게 좀 순순하게 잘 봐주는 그런 일들은 없는 것이 앞으로 정치 발전과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여전히 뜨거운 사드 소식이죠. 이번에 중국에서 이 사드 배치 정말 우리로 주권국가로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도를 넘은 비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황희진영 기자 이어가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중국의 한 매체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 사드 배치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가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 사드 포기를 종용하며 이 한국을 압박하는 사설이나 기고를 실었는데요. 인민일보는 사드 배치는 이 중국의 전략 안보에 심각한 현실적 위협을 조성한다며 이 중국은 이를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3일자 사설은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는 점에서 그 강도가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인민일보는 중국 정부와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지라는 점에서 이번 내용은 단순한 반발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청와대 관계자는 인민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비판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인민일보가 사드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드 문제 우리가 오늘 2부 순서에서 이 문제 전문가인 차두현 박사님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사실 자주권과 국가 안보,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또 북핵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한미 군사 동맹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 자국의
안보에 대해서 중국이 필요 이상의 그런 그 과민 반응을 통해서 주권 국가의 내장 과사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최근에 중국의 반발을 보게 되면은 중앙 관영 매체들이 앞장을 서서 연일 이 한국을 때리는데 이것이 이제는 지방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기업들도 이 사드 보복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은 총체적인 그런 압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공식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교모한 방식으로 중국은 사드 문제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예인들에 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비자 발급 등 이런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중국의 사드 문제에 관한 중국의 보복이 상당히 예사롭지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할 이야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대중 외교의 접근 방법과는 다른 그러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한편으로는 더민주당 소속 의원들 일부가 이 문제로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참 어떤 목적에서 가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국에 가더라도 오히려 중국에 이용당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몹시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야당 의원들 국익이 우선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그러한 교모한 수위에 악수를 두는 어리석은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우리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지금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우리 한리스타 행사들이 연일 봉쇄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인데 우리 전찬우 기자께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은 다양한 방법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데에 따른 결정으로 중국 당국이 한류 스타들의 중국 내 활동 자체를 전면 봉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 4일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데에 따라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한류가 중국 당국의 보복 타켓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한류 스타가 참가할 예정인 행사에 대해서 취소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한류 스타인 김우빈과 배수지가 참가할 예정이었던 6일 베이징 팬미팅이 갑작스럽게 연기되는가 하면 또 7일 예정이었던 배우 이중계의 영화 네버 세드 굿바이 개봉 행사가 이 참석 문제 역시 비자 문제로 사실상 물거품이 됐습니다. 두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외무성과 미디어 규제 당국에 연락을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한편 지난달 13일 이후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들의 주가 또한 시장에서는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싸이와 빅뱅 등이 소속된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이번 주 11.3% 빠졌고요. SM엔터테인먼트와 JYP 엔터테인먼트 각각 6% 이상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중국의 조치에 대해서 중국이 좀 외교적으로 저는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군사 안보 외교 문제하고 그리고 경제 문화 외교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중국의 한류 열풍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한류 열풍을 사드 문제로 한국의 연예인들의 중국 진출을 봉쇄한다 그러면 그 중국 국민들의 대내적인 불만을 어떻게 중국 정부가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도 중국 정부는 고려를 해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치와 군사 그리고 경제 문화 이것은 분리되어야 될 외교적인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여전히 또 군사 안보 문제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위협을 가하는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자, 우리 황희진영 기자 이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주시죠. 네, 북한이 지난 3일 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노동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 중장거리 타격 능력을 과시하며 위협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날 노동 미사일을 처음으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떨어뜨리면서 일본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음을 재확인시켰는데요. 일본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일주기를 하루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점에 주목하며 대남 전단을 통해 이 같은 도발을 미리 실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한 추후에 북한의 어떠한 도발 행위에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이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주변 국가들, 가깝게는 일본, 그리고 우리 한국의 주한 미군 군사시설, 그리고 일본의 미국의 군사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성주의 사드 배치 문제로 북한이 연일 무력 시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노골적인 그러한 불만을 토로한다거나 또는 노골적인 도발 의지를 나타내는 이 현실에 대해서 중국은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중국은 사드 배치가 결국은 미군의 전략적 차원에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만 바라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보와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전략적 선택인데 사실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가 아닙니까? 그런 위협의 앞에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북한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히려 중국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 사드 비난만 말고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도 중국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지난 3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 중국은 단 한 줄의 논평조차 하질 않는 그러한 자세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사드 비난만 말고 북한의 미사일을 보면서 한반도의 안정을 더 고민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지난 한 주간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폭염에 또 시위, 학교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한 주간이었는데 자,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미래대학교 설치를 결국 백지화했습니다. 우리 전찬우 기자 이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시죠. 네, 재학생들의 점거농성 사태로까지도 이어졌던 이화여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줄여서 평단의 설립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우선 이번 주를 달궜던 이슈 맥락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교육부의 평단 사업은 고졸 취업자와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을 대학 내 단과대학으로 흡수시키려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대의 미래라이프 대학 설립 계획은 지난달 15일 평단 사업 선정을 계기로 추진됐지만 교육부로부터 입학 정원 150명 중 무려 149명을 정원의 모집 인원으로 부여받으면서 논란이 이번부터 촉발이 됐습니다. 이대 학생들은 이를 학교 측의 학위 장사라고 비난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이대는 3일 오전 최경희 총장 주재로 긴급 교무회의를 열고 미래라이프 대학 설립 추진에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 추진에 반대하며 시작된 이대 학생들의 학교 본관 점거 농성이 총장 퇴진 요구와 경찰 수사 항의로 확대가 되는 모습인데요. 학교 측의 사업 철회 방침에도 불구하고 학생 300여 명은 9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학교 측에서 미래라이프 대학 그 운영에 대한 취지와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것이 교육부의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사실 이 평생교육 단과대학 이 문제는 작년 8월 6일이죠. 벌써 이제 1년 전이군요. 1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가지고 선 취업을 하고 후 진학하는 이런 제도를 발전시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대학에 가서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서 교육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평생교육 단과대에 관한 프로젝트가 교육부를 중심으로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이화여대가 전국적에서 실시하는 몇 개 대학 가운데 이화여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화여대에서는 미래라이프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뉴미디어 산업을 전공한다거나 또는 웰리스 산업, 건강이나 영양 패션 이러한 실용적인 분야의 학과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폐지까지 가게 된 과정에서는 아마도 대학 측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학생들하고 서로 이렇게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아마 소통의 부재가 우선적인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들과 충분한 소통의 기회를 갖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또 이것을 반대하는 학생들 일부에 대해서 또 사회적인 일부 시각에서는 과연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결국은 이대의 어떤 순혈주의, 순수혈통주의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일부의 의혹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것을 넘어서서 오늘날 이 청년들의 일자리가 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되질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말이죠.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 평생교육원이 있어요. 근데 이 평생교육원이 그 대학원 과정이 아니라 학부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하버드 대학에 입학이 안 됐을 때 다른 대학에 좋은 학교에 합격이 됐는데도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하여서 이 평생교육원의 학사 과정에 입학을 해서 학점을 이수하고 그리고 졸업해서 취업을 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 그만두고 또 돈을 벌러 갔다 돌아와서 하는 이런 하버드 대학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최고의 대학도 이런 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한 학사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열린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은 좀 더 적은 비용으로 학업의 기회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제 우리 기자들께서 준비한 소식, 6번째 소식. 자, 일본의 방위백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북핵을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지만은 여전히 한일 관계의 뜨거운 감자인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황희진영 기자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이 북핵 문제를 중대한 위협으로 성적을 하고 이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매년 방위백서를 발표를 하는데요. 올해로 12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는 일방적인 주장 또한 실어 이 정부가 주장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백서에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에 대해 이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 탄도화의 실현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2월 북한이 인공위성 명목으로 실시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이 사정거리가 약 1만 킬로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관계자를 초치하고 이 강력한 어조의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방위백서, 동북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또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안보적인 그 위협을 고려할 때 일본의 방위백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또 여기에서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듯이 북핵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요인으로 간주를 했다는 사실과 이외에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우리와 같이 인식을 같이 한다는 것, 한미일이 공동의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인식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 앞으로 이 문제 한일 간에 새로운 또 넘어야 될 벽이 많습니다. 외교적인 측면에서 특히 이번에 아베 정권에서 아주 이 우익의 첨단을 걸어가는 여성 장관을 방위청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일본의 군사화 경계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영유권 문제, 독도에 관한 영유권 문제, 이 여전히 한일 간의 그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한일 간의 외교적인 노력 변함없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우리 기자들이 준비한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요즘 나사 풀린 말들 때문에 공화당이 아주 이 뜨거운 여름에 열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 전찬우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정영우의 이슈앤 피플에 최근 들어서 매주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네요.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죠. 도널드 트럼프가 무슬림 참전 전사자 유가족 모욕 발언으로 최근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러닝메이트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 후보는 현지 시각 3일 폴 라이언 연방하원 의장 지지로 호흡이 잘 맞아야 할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일어난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현재 대선과 더불어 미국 상하원 선거도 동시에 진행 중인데 트럼프 지지율 하락이 공화당 표심 전체를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침묵하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트럼프의 신고립주의를 비판하고 나섰고요. 측근으로 통하던 전 연방 하원 의장마저 자신이 용납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함으로써 힐러리의 당선을 돕고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최근 안보 전문가를 만난 자리에서요. 핵무기가 있는데 왜 사용하면 안 되느냐라고 3번이나 물은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하죠. 한편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전당대회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와의 지지율 격차를 8에서 10%포인트로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당대회 효과도 있겠지만 트럼프의 무슬림 모욕 발언이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막말로 뜬 트럼프, 과연 막말에 발목이 잡힐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트럼프 막말로 인해서 공화당 지도부는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는 이민 정책을 반대하면 이민자의 미국 진입을 반대하면서 불법 취업을 막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지금 그의 부인 멜라니아가 모델로 미국에서는 누드 모델로 활동을 하면서 4장의 사진이 이번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그의 부인 멜라니아가 불법 체류자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지금 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끝없이 나오는 이러한 풍문, 소문 때문에 과연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서 끝까지 갈 수 있겠는가? 중요한 시기에 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교체하고자 하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자들께서 준비한 금주의 핫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는 1부를 마치고 잠시 후에 제2부에서는 전 청와대 국가위기 상황팀장을 역임하고 현재 경기도지사 외교정책특보인 차두현 박사님을 모시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정영호의 이슈앤 피플 오늘 2부 순서에서는 현재 경기도지사 외교정책특보를 맡고 계시는 차두현 박사님, 군사문제 전문가입니다. 차두현 박사님을 모시고 연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드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아주 포괄적이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한번 대담을 통해서 정보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사드, 참 사실 국민들이 좀 낯설은 무기이기도 하죠. 네. 우선 이제 이런 무기가 과연 어떤 무기 체계, 우리가 고고도 방위 미사일 체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체계라는 표현, 예. 이 표현이 무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이렇게 낯선 그 예, 예. 개념이 아닌가 싶고 또 이것의 배치에 대한 한미 간의 논의, 협의, 사실 수년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선 예. 여기에 관해서 우리 박사님께서 우리 저 시청자들을 위해서 저 한번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동안 아마 그 언론을 통해서 사드라는 게 이제는 THAAD, 터미널 하이 얼티튜드 에리어 디펜스, 다시 말해서 고고도, 네. 종말 단계 고고도 방어 체계, 미사일 네. 방어 체계라는 거는 알고 계시고요. 뭐가 고고도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일반적으로 그동안은 이제 그 미사일을 미사일로 유혹하는 기술, 이걸 ABM 기술이라고 합니다. 엔타이 블러스틱 미술 기술인데요. 이게 그동안 이제 고도에서 이
요격을 하는 게 보통 한 40km 미만이었어요. 지상으로부터 40km. 네, 네. 그런데 이 40km에서 한 150km 사이의 간격들, 굉장히 높은 거리입니다. 네, 네. 공기도 거의 없는 이제 네, 대기권 그렇군요. 밖이에요, 거의. 여기서 요격을 하는 건데요. 이 높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통 미사일들이 포물선을 그리지 않습니까? 네. 이 처음에 이제 발사된 단계들, 이게 이제 초기 발사 단계고 정점에 오른 다음에 내려가게 됩니다. 네. 정점에서 내려오면서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가는데요. 이 내려오는 시점의 고도에 따라서 고고도냐 중저고도냐가 나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렇군요. 터미널, 종말 단계라고 얘기하는 거는 미사일이 올라가는 단계나 정점에 있을 때가 아닌 떨어지기 시작할 때 요격을 하는 것이고 네. 그것도 이 40에서 150km 정도의 비교적 높은 고도에서 요격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왜 도입을 하냐면요.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40km 미만의 저고도로 내려오면 이제 페이트리엇이라든가 아니면 그거보다 더 낮은 이제 이 높이에서 요격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미사일을 미사일로 잡는다라는 것이 100%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어요. 그건 무슨 그렇겠죠. 얘기냐면 한 번이라도 더 요격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안전성에는 그만큼 도움이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드가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한 거고요. 네. 더더구나 이 보통은 요즘은 탄도미사일이 워낙 이제 비싸기 때문에요. 탄도미사일은 뭐 딱 하나를 실어 나르는 무기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핵을 실어 나르기 위한 무기 체계예요. 그러니까 뭐 탄도미사일 자체, 특히 대륙간 탄도탄이나 중거리 이상 탄도미사일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그 재래탄두를 실어 가지고 날린다라는 거는 이거는 마치 벤틀리 타고 택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핵이 지니는 이 파괴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목표물에 닿지 못하게 공중에서 요격하고 그 요격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게 사드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게 왜 이제 화제가 됐냐면 2013년에 그 김정은이 노동 미사일을 고각 발사라 그래가지고요. 정상적인 이제 이 미사일 발사 고도보다 높여가지고 발사를 했어요. 네. 이 의도가 뭐겠는지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보통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 사정 거리가 뭐 이미 수도권은 다 들어오고 이 중부의 대전권까지도 길 경우에는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뭐 전쟁 나서 상대편이 미사일 준비하고 있으면 이게 군사분계선에서 가까운 지역에 타격했다가는 뭐 우리 공군력이 그걸 그냥 놔두지는 않겠죠. 감지가 그렇겠죠. 되면. 네. 그러면 비교적 후방에서 타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동 같은 경우에는 사정거리가 이제 한 1000km, 1200km 된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정상적으로 쏘게 되면은 지나가 버리겠죠, 한반도를. 그렇죠. 그러니까 고각으로 쏴서 이제 그 한반도 후방에 떨어지게 하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고 이걸 요격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조금 더 다른 높은 고도에서의 요격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드 도입이 논의가 된 거고요. 체계라는 용어는 어떤 거냐면요. 이게 하나의 무기가 아니에요. 사드 같은 경우에는 이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탐지하는 탐지 체계 레이더하고요. 네. 자, 이제 봤으면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맞추기 위한 요격 체계 두 개가 한꺼번에 합해져서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보통 소총, 포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체계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아주 뭐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좀 더 이해가 좀 빨리 됩니다. 자, 이런 그 사드를 우리 한반도에 대처하는 문제, 물론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큽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이제 사실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에 그 불필요한 그런 연루와 북한의 그 비핵화에 걸림돌이 된다. 이 사드가. 또 두 번째는 이 배치 결정 과정의 소통의 부재, 또 절차상의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안전 환경 문제. 뭐 등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첫 번째가 이제 이게 불필요하게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에 연루되는 그 결과를 초래를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사드 한반도에 들어오는 그 사드의 레이더 탐지 거리는요, 한 800km 정도로 될 걸로 예상합니다. 이 레이더도 종류가 틀려요. 아예 초기부터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발사에서 올라오는 단계, 중간 단계부터 볼 수 있는 게 있고, 종말 단계에서 볼 수 있는 게, 이게 종말 단계 레이더가 가장 이 사거리가, 그 탐지거리가 짧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는 중국을 들여다보기도 힘들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요격 미사일의 사거리는 200km 정도이기 때문에요. 네. 이거 역시
중국용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명백하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반도,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기, 한국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게 1차적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차피 동맹이라는 게요. 전략적 경쟁에 우리가 동맹을 맺고 있는 입장. 동맹 맺는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또는 북한 이외의 다른 혹시 더 큰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네. 그 미국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은요, 어느 정도 전략적인 구도에는 연루가 안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국내적인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좀 뭐 새칭 얘기하면 욕 들어 먹어도 그렇게 할 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쓰리노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네, 네. 자,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 그러다가 하반기도 여기에 대해서 별 얘기가 없다가 올 1월에 결정이 됐어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었던 게 국내 입장에서는 협의가 결정된 이후에 자세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성능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는 단계에서 좀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정책이 이렇게 펼쳐지니까 주변국이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안 들여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만약에 작년에 이미 정책이 정해졌다면 그냥 모호한 쓰리노 정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따라서. 알려주고 좀 공론화를 좀 빨리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앞으로도 이 소통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이제 여야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 과정들을 한번 쭉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또 협치를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의 문제예요. 네. 지금 있던 과정 자체에 그렇다고 해서 백지화하자. 사실은 어느 나라고 동맹 맺고 있는 국가 중에서 기지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 다 알려주고 하는 국가들은 없어요. 이건 우리뿐만은 아닙니다. 네. 이면은 좀 아마 성주 주민들께서 좀 국민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세 번째 얘기되는 이제 안전성 문제. 지금 전자파 저도 100% 안전하지 이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모든 에너지를 가진 물체들은요, 위험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인도를 돌아다니면 사람 다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 있죠. 자동차는 차도로만 다니고 사람들은 인도로 다니고. 그리고 항공기가 만약에 우리가 공항이 주택가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항공기 소음도 소음이겠지만 그 엔진 열이라든가 네.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상식선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물건들은 절대로 인구 밀집 지역에서 그것도 저고도에 갖다 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주가 되는 것도 산악 지역이고요. 성주 내에서도 산악 지역이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한번 이 삼각형으로 보면은요. 보통 사드의 레이더가 이 각도가 5도로 상향해서 되기 때문에 1km만 떨어지면 거의 한 400m 내지 500m가 돼야 그리고 전자파 이때 되면은 전자파도 현격히 줍니다마는 쉽게 얘기하면 성주에 63빌딩이 들어서고 그 63빌딩에 사람이 있지 않는 한은 전자파 문제의 우려는 제가 볼 때는 좀 기우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네. 물론 나중에 알려지지 않은 이 전자파로 인한 근데 만약에 그런 정도의 지금 정도의 강도에서 사드 전자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면요. 그보다 훨씬 더 빠른 게 아마 우리가 휴대전화나 집에서 있는 일상 전자파로 인해서 사람 유전자의 변화가 생긴다는 그 결과가 먼저 나올 거예요. 네. 그렇군요. 이게 참 사실은 성주 군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보적인 문제라든가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전자파로부터 그 자신들의 신체 보호와 그리고 지역의 특산물의 보호 이런 그렇죠. 측면에 이제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걸 보면은 사실은 참 정보 공개의 원칙에서 국민들과 그런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을 했다 그러면 어쩌면 좀 지금과 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도 않을 수 있었겠다.
어저께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TK 초재선 의원들과 만났을 때 예. 다른 지역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그 발언이 나오자 성주투쟁위원회는 어디든 안 된다. 이제는 성주 배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드 국내 배치 자체를 반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확전해 나갔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의 문제, 참 이런 중요한 문제도 예. 그런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이제 또 우리가 외교적 차원으로 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그 북한은 이 틈새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이간질. 네,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들의 외교적인 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지금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여전히 소통이나 이 문제 관리 문제에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청와대는 본심국이 아니고 소통을 더 열심히 강화하겠다는 의미지. 그렇죠. 그 배치 지역을 바꾸지는 않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게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요. 성주에서 또 불신을 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그러면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이상 없다고 원래대로 가겠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뭐 거기 공식적으로 브리핑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대담에 참석했던 의원들이 받아 적어 나와서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하나의 용어라든가 이제 이런 거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분명히 이제 성주 국민들은 일부는요, 뭐 전체 배치 자체를 반대한다는 게 투쟁의 입장이지만 국민들 일부는 그럼 성산포는 아니겠네라고 기대를 지닐 수 있어요. 그 불필요한 기대가 예, 그런데 증폭이죠. 그럼 스스로 논리적인 그 오류를 범하는 게요. 다른 지역이 주민들이 얘기하기에 검토를 해서 좋은 지역이 있으면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얘기면 이게 자칫 어떻게 들리냐 하면은요. 우리가 성주를 발표를 할 때 그 주한미군 기지와의 그 연계성, 한반도 전체 이 방어 계획에서의 타당성 이런 걸 모두 심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했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해서 다른 지역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쪽의 대국민 딜리버리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럼 이제 저 우리 주변 국가의 관계 문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만 북한은 이제 한중 한러의 그 외교적 이간질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얻고자 해서 사드가 그 중국과 러시아를 그렇죠. 대응하는 것이라 이런 그 전술을 펼침으로 인해서 지금 한중 한러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외교적인 문제, 주변 국가의 외교적인 문제 이게 어떻게 이 갈등들을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동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북한 비핵화 문제거든요. 결국은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요. 물론 이제 이게 지금 불쾌감을 표시를 하고는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현재에 있는 레이더 성능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북한 핵 문제의 획기적인 진전 이게 있을 경우에는 현재의 배치 조건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카드가 우리는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봐요.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의 실제로 해체 단계에 가면 그때는 상설주둔하는 게 아니라 나간다든가 네. 아니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레이더의 사거리라든가 요격체계 사거리가 혹시 늘어나는 것 같은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국회의 비준 동의 사항으로 하겠다든가 얼마든지 앞으로 카드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 입장에는요. 중국 대중외교 같은 경우 당당하게 대응할 건 대응하고요. 또 이런 지금 얘기한 새로운 카드를 설명할 건 설명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한중 관계에 이제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진짜 친해지려면은요. 서로 의견이 다른 데는 납불 키면서 얘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사실은 사드 배치까지 결정이 됐다는 게 이제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까지 지금 했고요. 6월 달에. 네. 이것도 고각 발사를 한번 했단 말이에요. 네. 결국은 중국이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서 제재 국면 이후에 얼마만큼 노력을 했나. 어차피 안 들여와도 더 이상 협조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결정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 말을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꽁꽁 앓고 있는 거죠. 네. 네, 물론 중요합니다. 중국하고의 경제적인 관계 굉장히 중요하고요. 협력을 되도록이면 확대해 나가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에 어떤 무기 체계를 들여오느냐는 그 나라의 주권적인 사항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도 이 우리 얼변도로만 보기보다는 좀 기분 나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래의 우려는 해소해 나가지만 현재에 대해서 불쾌한 건 우리도 불쾌할 수 있다는 정신이 있어야 이게 되겠고요. 다만 이거를 좀 아무래도 국력 격차가 있기 때문에 세련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들은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중국에 가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마치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들이 경쟁적으로 아니면 정치인들이 가서 나는 사실 반대하는데 밀어붙여서 이거는 중국한테는 어떤 인상을 줄 수 있냐면요. 아, 한국에서 반대 여론이 높은데 정부하고 몇몇 소수들이 이걸 밀어붙이는구나. 잘못된 인식이 퍼셉션이 계속 주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예. 꼭 우리가 지금 오히려 던져야 될 건 이거 자체는 못 바꾼다. 근데 미래의 우려 자체는 우리가 얼마든지 해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할 거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이거 좀 너무 우회적이지만 치사한 거 아니냐라는 게 전문가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고 거꾸로 정부는 신중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아무리 기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지만 밖에서 정부에서 공적인 입장을 얘기할 때 중국이 무역 보복 못할 거라고 본다. 이거는요 중국 입장에 굉장히 약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조금 앞으로 이 밖으로 대외적인 성명이나 입장 얘기할 때 좀 더 신중했으면 합니다. 상당히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정된 것은 우리가 번복할 수 없다. 그러나 미래에 너희들이 우려하는 것을 불식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 그러한 정책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런 것을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지금의 갈등 관계를 풀어가는 것. 네. 굉장히 외교적으로뿐만 아니라 또 양쪽의 군사 전문가, 안보 전문가들 간의 회의를 통해서라도 그런 물론이죠. 신뢰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그 국내에서 우리 국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내부에서 얼마든지 절차나 이런 문제 가지고 다양성에 대한 토론을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적어도 다른 국가, 주변국을 상대로 할 때는 이 싸움에 주변국을 끌어들여서 자기 논리를 강화하려고 하는 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누가 기분 나쁘다라고 해서 우리 안보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위축되게 되면은요. 이게 이번은 사드겠지만 그 다음번엔 동맹일 수도 있고요. 뭐 좀 너무 비하게 그 다음번에는 우리의 주권이나 독립일 수도 있어요. 네. 네. 자, 이제 이렇게 이 주변 국가의 외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실은 그 남북 관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남북 관계를 이끌어가겠다,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겠다 했는데, 자,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 것 같습니까? 그 원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3대 축이라는 것이 남북한 간의 신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대북 정책에 대한 국론 통합입니다. 국민적인 신뢰가 있고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이 세 가지 신뢰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사실 세 개가 다 지금 좀 난항에 빠져 있는 거고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 기존에 같은 스탠스를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다만 문제는 이 신뢰 프로세스의 결정적인 이 저해가 된 것이 결국 북한의 핵 개발이거든요. 네. 이 북한의 핵 개발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분명하게 뭐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이미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든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대북 제재라든가 압력의 공동전선을 하나를 모아야 되고요. 그러려면 상반기만 해도 저도 출구 전략을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얘기했는데요. 적어도 대놓고 이제는 제재 그만하고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주변국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보관이 있다. 북한이 어떤 태도 변화를 보이면 우리도 대화할 용의가 있고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주변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럼 그와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 사드 문제는 결국은 한국의 외교 안보 그리고 대북 정책 이 세 가지가 응축되어 있는 게 이 사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러한 그 외교 안보 대북 정책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될 것은 어떤 방향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변국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책 내년에 이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그동안 해온 스트레치 페이션스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확산을 차단하고 동결한 가운데서 그리고 최종적인 단계에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고요. 우리 입장은 일괄 타결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괄 타결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94년에 제네바 미북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만 해도 완전한 비핵화에 10년이 걸릴 거라고 봤어요. 네. 그 이후에 북한의 핵기술은 더욱 진보를 했고 탄도미사일까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한 20년이 완전 해체까지는 걸릴 수 있는 문제예요. 굉장히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에 있어서도 이 거시적인 밑그림하에서 정책들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항상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 앞정부의 외교안보 정책들을 계승을 하기보다는 거의 바꾸는 데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일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소그룹 내의 비전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크게 결국은 저는 항상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전체주의 사회라든가 독재 사회라는 것이 잘 나갈 때는 굉장히 그것만큼 효율성이 효율성이 그만큼 있는 게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체제들이 항상 약한 건요. 상황의 변화가 급격히 올 때나 위기에 몰리면 그냥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그 강점은 다양성이에요. 네. 우리가 북한을 깰려면요. 다양성이 더 보장이 돼야 되고 이 다양성은 결국 소통과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도 크게 뭐 보안상 문제가 되지 않는 정보라면 이제는 털어놓고 고민하고 자기하고 다른 의견이라도 받을 수 있는 열린 자세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제가 볼 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입은 조금 적게 열고 눈하고 귀를 최대한 여는 네. 이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우리 군사 안보 전문가인 차두현 박사님 모시고 사드 문제와 또 그것을 둘러싼 주변 국가의 외교적인 갈등 문제, 궁극적으로 한국의 외교 안보 그리고 대북 정책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신가에 대해서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특별히 저희 프로를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차두현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들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전히 사드 문제로 국론은 분열되어 있고 그리고 야당의 의원들은 중국에 가서 사드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몹시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에 우리가 이용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북한은 사드 문제를 가지고 한중 한러 외교 관계를 이간질하는 그러한 수법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댑니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의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논평도 발표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양국 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질서 구축에 있어서 균형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정경호의 이슈 앤 피플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 더 나은 이슈, 더 재밌는 이슈 그리고 더 좋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